저희 집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타면 제가 손잡이를 꼭 잡고 있습니다. 너무 험하게 몰아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운전하면 옆에 조수석이 타고 있으면 여기를 꽉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운전하면 저희 집사람이 막 답답해하면서 빨리 좀 가라고 막 그러고.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더 사고를 많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고는 제가 더 많이 낸다. 아니 제 탓이든 어쨌든 간에 아이가. 에?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좀 자동차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결이 되긴 했는데 하여간 그 사고 나면서 배우더라고. 다시 한번 저희 집사람한테 싫은 소리 좀 듣고 운전을 좀 그렇게 하면 사고라도 안 내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참 그게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자, 반환치무 이행보장 제도 갑니다. 요게 뭐냐면 현실에서 보면 거래할 때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과정을 보면 계약금 주고 그 다음에 중도금 치르고 그 다음에 잔금 치르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잔금까지 다 주면 돈 받아 먹었잖아요.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줍니다. 등기 권리증 이런 거. 그러면 등기 내요. 그럼 소유권 취득해요. 이렇게. 근데 중간에서 부동산 사장님인 개공이 자 어떻게 해요? 소개하죠. 이렇게. 자 이런 과정인데 이때 B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고 딱 하다가 안 찍어. 왜 그러냐 보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 보니까 가압류 등기가 돼 있고 압류 등기도 4개가 돼 있고 막 그래요. 등등등등. 하여간 이게 지저분해.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했다가 계약금 날릴 것 같아. 소유권을 못 가져오고 불안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망설이니까 그때 부동산 사장님이 막 이렇게 불안해하니까 그러면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갖다 직접 주지 맙시다 우리. 여기다 직접 주지 말고 중립적 기관에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딱 넣어놔. 돈을. 그랬다가 완벽하게 서류가 넘어서 등기 나면 그때 비로소 가져가게 하고 만에 하나 이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그냥 찾아가시라 이렇게. 그렇게 되면 원상 회복이 쉬우니까 계약금 뜯기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원상 회복이 쉽게 한다면 여기도 이제 불안감 없애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도장 찍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중립적 기관에 이렇게 묻어놓는 게 필요하다. 물론 이제 이 돈을 관리해주는 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그걸 예치 명의자라고 그래요. 통장 명의인. 그래서 이 돈을 넣어놓고 있는 그 기관을 예치기관이라고 그래요. 예치기관. 그러니까 예치 명의자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요 금고에다 넣어놓읍시다. 그랬다가 이행이 되면 이렇게 가져가게 하고 안 되면 찾아가게 하고 이렇게. 이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가끔씩 부동산 사장님이 그 역할을 해가지고 돈을 딱 맡아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완벽하게 뭐 할 걸 하면 그때 주는 걸로 그런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 제도하고 비슷해요. 요게 이제 예치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어놓는 제도다. 예치 제도. 예. 핵심은 뭐냐면 주인공이 예치 명의자예요. 그러니까 예치 명의자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예치 기관에다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넣어놓고 관리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 첫 번째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예치 명의자를 매년 물어봐요. 물론 이게 요 반환채무 이행 보장 제도가 매년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한 3번 정도 시험을 보면 2번 정도 나오는 정도니까 매년 한 문제 이 정도는 아닌데 비중이 어느 정도는 있죠.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가로 2번을 별표하셔야 돼. 자, 예치 명의자는 일단 개공이 될 수 있어. 부동산 사장님.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면 대통령령에서 나오는 사람 6명이 또 될 수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 여기는 자 6명이 누구냐? 은행이 들어가고요. 은행. 그 다음에 공제사업자가 들어갑니다. 거기서 얘기한 공제사업자는 바로 누구냐면 중개사협회를 가리켜요. 그래서 만약에 공제사업자라고 안 나오고 공인중개사협회라고 나와도 같은 뜻이에요.
공제사업자. 그 다음에 신탁업자도 관리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도 될 수 있어요. 보험회사. 그 다음에 또 누구도 될 수 있냐면 자, 채신관서도 될 수 있다. 채신관서가 우체국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행,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에스크로 회사, 이행, 대행 전문 회사까지 보면 총 6명. 개공까지 치면 7명이 됩니다. 그래서 은, 공, 신, 보, 채, 전 이렇게 총 7명. 자, 그런데 예치명의자가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누구냐면 바로 소공입니다. 개공과 소공 혼동하시면 안 돼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될 수 없어요. 개공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호사는 여기 이름이 있나요? 변호사? 없어요. 없어요. 변호사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7명을 뺀 그 밖에 제3자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제3자? X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제3자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 자, 이렇게 예치명의자 보시고, 그 다음에 예치명의자 이름으로다가 예치기관에 넣어놓는데,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자가 있기 때문에 예치 업무를 보는 데는 싹 들어가서 예치기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등자 때문에 우체국도 될 수 있어요. 보험회사도 예치 업무를 봐주면, 돈 관리하는 업무를 봐주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이렇게. 요게 이제 예치제도. 근데 끝에 가보시면 우리 교재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있네요. 가로 5번에 보면 가로 5번에 예치기한 별표하시고 요거 보면 불안해하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런 돈을 이 사람이 관리하도록 하고 언제까지 이 사람이 예치시켜가지고 관리하도록 하자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 예치기한이 언제까지죠?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이행이 완료되는 건 언제를 얘기합니까? 등기 넘어올 때까지. 그 잔금 치르고 등기 넘어올 때까지. 여태까지 무도로차고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요것을 가로 5번을 계약 체결이 완료될 때까지 하면 안 된다고. 이때 써져 있죠. 그렇게 틀리게 된다고. 계약 체결이 완료될 때까지 무도로차고 권고하는 게 아니고 이행이 뭐예요? 완료될 때까지. 자, 그러면 다시 앞쪽으로 오십니다. 이 제도는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하도 불안해하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이 제도를 이용해서 여기다 좀 묻어놓으면 어떻게 했냐라고 권고할 수 있다라고 조문이 되어 있어요. 제일 위에 박스에 가시면 63페이지 넘어왔죠? 예치 권고제에 대해서 제일 위에 박스에서 보면 파란색 박스 그거 보면 끝부분에 거래 당사자 보고 뭐요? 권고할 수 있다 밑줄로 그어져 있죠? 이게 두 번째 포인트. 권고 제도니까요. A하고 B한테 얘기했을 때 A도 오케이, B도 오케이. 합의가 있을 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 그래서 합의 시에만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권고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노 하면 이용 못합니다. 둘 다 오케이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제도는 중요한 게 반드시 강제적으로 이용하게끔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니에요.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이 방금 전에 읽은 부분이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권고해 볼 수 있겠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그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사람이 그렇게 불안해하는데 이 제도를 소개 안 시켰어요. 그래도 개공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권고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권고 뭐예요? 할 수 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은 또 아니다. 이런 거지. 그래서 밑에 보면 가로 1번 성격에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세 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 공부할 것은 성격을 알아두셔야 돼요. 권고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아까? 예치명의자 7명 암기하는 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자 이렇게 되면 자 여기가 이제 문제됩니다. 7명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요 중에서 주인공은 누구냐? 주인공은 개공이 예치명의자로 활약할 것을 기대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가 됐죠. 그러면 예치명의자인 개공은 의무가 막 생겨버립니다.
세 가지입니다. 가로 6번에 보시면 64페이지 제일 위에 가로 6번 보시면 1번 일단은 예치 명의자인 개공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야 됩니다. 분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야 된다고. 분리. 그 다음에 그 돈은 관리해주는 돈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꺼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임의로 인출해서는 안 된다. 이건 예치 명의자인 개공의 기본 자세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하고 섞여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함부로 꺼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분쟁거리가 될 만한 것들은 미리미리 자기들끼리 좀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이걸 필요한 약정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핵심은 세 번째 거. 보증 설정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돈을 관리하는데 예치명의자가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임의로 인출해서는 안 된다고 법은 돼 있지만 개공을 어떻게 믿냐 이 말이야. 꺼내 써버릴 수도 있잖아. 꺼내 쓰면 이행이 됐을 때는 요 사람이 돈을 가지러 올 텐데 가져갈 돈이 없게 되고 또는 부족하게 되고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여기가 찾으러 올 텐데 예치명의자인 개공이 꺼내 써버리면 가져갈 돈이 없거나 부족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대비해서 보증 설정하시오. 방법은 보증보험, 공제, 공탁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액수가 중요하죠. 액수가 핵심. 자,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라고 해서 뭐 1억 이상 해라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는 게 아니 법인 개공이라고 해서 2억 이상 하시오 이런 식으로 획일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고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얼마만큼은 설정해야 됩니까? 이게 핵심. 예치한 금액만큼을 설정하십시오. 만약에 개업 공인중개사인 예치 명의자가 계약금 또는 중도금 이렇게 두 개 합쳐가지고 4억 5천만 원을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넣어놓고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만큼을 보험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을. 그게 예치 금액만큼이죠. 그럼 이만큼에 대해서 이제 보험료가 나가겠죠. 그게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쓰는 큰 비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비용은 가만히 보면 이때 만약에 보험료가 나갔다고 치면 개공은 그 비용을 갖다가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 누구한테 받아내는 게 정상일까요? 그게 실비예요, 실비. 그게 요거 예치하면서 들어간 비용인데 매수인한테 받는 게 정상이죠. 왜냐면 이걸 관리해주면 누가 혜택을 입습니까? 매수인이 혜택을 입는 거지. 매도인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비용을 물리는 게 맞죠. 아무 말이 없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건 의무기 때문에 혹시라도 분리시켜 놓지 않거나 아니면 보증 설정 안 하거나 그렇게 되면 업무 정지 사유가 됩니다. 그 가로 6번의 제목 밑에 보면 영업 정지다 이렇게 나오죠? 2번이나 출제됐던 겁니다. 가로 6번 제목 밑에 위반했을 때는 뭐라고요? 업무 정지 이렇게. 자,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치 명의자가 됐을 때는 세 가지 의무가 생긴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기 보증 설정은 예치 금액만큼 한다는 게 가장 핵심.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제도를 가만히 보니까 권고해 볼 수 있다라고 성격이 돼 있으니까 A하고 B가 둘 다 오케이 해줘야 될 텐데 B는 당연히 뭐 묻어놓자고 할 겁니다. 반대가 없을 텐데 A가 싫을 거예요. A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 집을 팔고 딴 데 가서 또 자기 집을 또 사거나 전세였거나 그럴 텐데 그럴 때 완벽하게 등기가 넘어간 뒤에 비로소 돈을 가져갈 수 있다면 딴 데 가서 집 살 때 자기 돈 가지고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치러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부동산에 이런 하자라고 할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는데 그래도 불만이 있는 거죠. 여기서 NO 하면 이용 못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A마저도 오케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 이것만 갖고는 이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이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 이걸 보완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매도인이 오케이 할 수 있게끔 그 돈을 미리 빼갈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A가. 그러니까 A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약금이나 중도금 묻어놓은 거 아까 4억 5천이 있었다면 그 돈을 미리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지. 그러면 A도 오케이 한다. 이 돈 가져가서 딴 데 가서 계약할 때 그 돈으로 치르게 되면 불편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돈을 미리 빼가고 이행을 제대로 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행을 안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돈을 갖다 찾으러 와도 돈이 없어. 그러니까 빼갈 적에는 A가 혹시 자기가 약속 안 지킬 때를 대비해서 대신 물어줄 사람을 세워놓고 빼가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A는 보증인을 세워놔라 법이 돼 있어요. 그 보증인 역할을 해주는 데가 바로 보증서 발행기관이에요. 이 보증서 발행기관에 쫓아가서
보증서를 갖다 끊어와야 되는 거예요. 보증서. 근데 보증서 요것은 이 사람이 끊는 건데 그때는 여기가 공짜로 해줄 건 아닐 거예요. 돈 벌어야 되니까 여기는 수수료가 발생할 겁니다. 그건 이 사람이 부담하셔야 돼. 자기 물건이 이러니까. 그래서 수수료를 부담하면 여기서는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게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킨다는 그런 건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요 돈 벌려고 이렇게. 그래서 그 보증서를 우리 매도인이 누구한테 갖다 줘야 되냐면 돈을 한참 관리하고 있는 예치 명의자한테 그 보증서를 갖다 맡기면 보증서하고 여기 갖고 있던 돈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럼 혹시 이제 이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가 오게 되면 돈은 없지만 뭐가 있죠? 보증서가 있으니까 그 보증서 나온 기관에 가서 돈 내놔라 그러면 거기는 주겠다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은 결국은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떼이지 않게 되는 건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보증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데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금융기관하고 또요? 보증보험회사. 딱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중요한 기관이 됐습니다. 자, 네 번째 중요한 거 정리합니다. 자, 네 번째 중요한 게 바로 사전수령제도입니다. 미리 돈을 빼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사전수령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보증서는 누가 발행해 주죠?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그러니까 공제사업자인 협회 같은 경우는 여기 안 들어갑니다. 특징이 있죠? 신탁업자도 안 들어가요. 아까 예치명의자에는 공제사업자나 신탁업자가 들어갔었지만 보증서 발행기관은 딱 두 군데밖에 안 됩니다.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여기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누구 손에 갖다 주어야 돈을 빼갈 수 있습니까? 얘가 예치명의자. 이 사람이 돈 관리하고 있으니까 매수인한테 갖다 준다고 하면 틀립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치기관에다가 보증서를 갖다 맡긴다고 해도 틀립니다. 이 보증서는 통장 명의인인 예치명의자가 관리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 손에다가 보증서를 갖다 맡기는 거다. 이게 핵심. 그래서 거기 지금 보면 네모 2번에 사전수령제도 보시면 파란 박스에 그 세 줄 읽어볼게요. 계약금을 예치해놨을 경우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는 그랬는데 거기까지 끊어 읽어보면 결국은 매도인은 이런 뜻밖에 안 돼요. 임대인은 그런 뜻밖에 안 돼. 자, 그 다음에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보증서의 동그라미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입니다.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미리 돈을 빼가려면 보증서가 필요해요. 이런 뜻이고 그 앞쪽에 보면 누가 발행하는 보증서라고 해요?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가로넣기 나왔을 때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보증서에는 그 앞쪽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는가? 자, 어떻게 써져 있냐면 당해 계약을 혹시 해지하는 날이 왔을지라도 그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내가 대신 확실하게 보장해 줄게. 걱정 마. 라고 써져 있다고. 혹시 잘못돼서 계약이 깨질지라도 내가 계약금 이런 것은 확실하게 반환하는 것을 보장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뭐예요? 보증서. 그 보증서를 누구에게 갖다 맡겨야 미리 돈을 빼갈 수 있어요? 예치명의자. 특히 매수인한테 갖다 준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치명의자. 됐습니다. 자, 이제 금지행위 봅니다. 나머지 시간 동안. 금지행위가 총 7가지죠. 7가지 금지행위. 시험에서는 금지행위냐 아니냐 이런 걸 물어보고 그게 판례나 사례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지행위 같은 경우에도 나오는 사례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조금 주의할 것들 몇 가지 빼고 나머지는 다 상식적입니다. 또 그러니까 공부할 내용이 이렇게 뭐 어렵진 않아요. 자, 금지행위 7가지. 근데 시험 문제 낼 때 보면 금지행위 부분은 뭘 많이 내기도 하냐면 이걸 많이 내요. 금지행위가 7가지인데 그 중에 보면 위반의 정도가 심해서 3학년 3반인 게 있고 위반의 정도가 좀 약해서 1학년 1반짜리 형량이 되는 금지행위가 있고 이렇게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3학년 3반짜리에 들어가는 게 요게 뭐냐면 증, 쌍투 요거 3학년 3반이고 1학년 1반에 들어가는 게 이제 수, 협, 판매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요 7가지 하나씩 보는 건데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요 판자입니다. 판단을 걸치게 하는 거죠. 자, 보시면 65페이지 제일 위에
제목만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거기 당해 중개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서 거짓된 언행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잘못하게 만들었다. 속였다는 얘기입니다. 알려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로서 금지행위다. 근데 실제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일단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로 1번에 보시게 되면 첫 줄에요. 기망. 기망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일반인들은 다 이거 잘 모르는 용어입니다. 기망이라는 말을. 저희도 대학교 처음 들어갔는데 기망이라는 말을 처음 배우는 거야. 그래서 기망이 도대체 뭔가? 이게 뭐 고기 잡는 망인가? 뭐. 자, 그래서 기망. 자, 이런 표현들도 나중에는 다 이제 바꿀 필요가 있죠. 어려운 말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가격 조작, 과장 광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알려줄 것을 알려주지 않고 숨긴 거. 누수가 있는데 안 알려준 거, 이런 거. 근데 요게 이제 뭐냐면 거래상 중요사항에 해당됐을 때 요게 금지해야 되고 약간씩의 그 과장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안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거래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풀릴 가능성도 지금 희박한데 부동산 사장님 뭐라고 얘기하면서 막 도장 찍게 만듭니까? 곧 풀린다고. 풀리면 대박이라고. 이거 사라고 빨리. 그죠? 그럼 그래도 안 찍고 그러니까 또 뭐라고까지 또 확인사살 합니까? 이거 사서 혹시 나중에 뭐 팔기 힘들고 그러면 자기가 책임지고 팔아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도장 찍으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막 그렇게까지 장담하니까 그죠? 그런 장담을 갖다가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가면 딴소리 합니다. 대부분. 그죠? 그래서 도장을 찍었어. 찍고 나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풀리지도 않고 거래도 없고 돈이 묶여있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사장님한테 좀 팔아주시오라고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고 그죠? 그런 단계로 넘어가. 그게 바로 뭐예요?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모 2번 보시면 여기 7가지 중에서요. 이거 끝냈죠 지금. 근데 내용이 좀 있고 판례가 있고 그래서 공부량이 좀 있는 게 예하고 예입니다. 예. 이게 2가지가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거. 상식적으로 다 판단할 수 있는 거. 자, 요거 봅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32조 사망 규정에 의한 보수나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초과입니다. 초과. 많이 받았을 때 걸립니다. 이거. 초과.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는 받는 행위다. 이거야. 받는 거. 받았을 때 걸린다. 많이 받는 행위다. 이렇게 되네요. 근데 초과 앞쪽을 보세요. 제목에서. 초과 앞쪽을 보면 무엇을 많이 받으면 걸린다고 돼 있어요? 보수하고 실비. 이 보수나 실비는 뭘 해주고 받는 돈일까요? 중개해주고 받는 돈. 이렇게. 근데 이 중개해주고 받는 돈인 중개보수나 실비는 법에서요.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요. 법정 한도가 있으니까 이걸 초과해서 받으면 걸린다. 이런 뜻이에요. 법정 상한선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동산 사장님이 하는 활동은 중개 활동 아닌 것도 많아요. 자, 대표적인 거 2가지 기억하셔야 돼. 자, 첫 번째가 분양 대행이요. 신축 빌라 같은 거 분양을 대신해 준다. 분양 대행은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것이. 중개가 되려면 알선해야 중개거든. 그러니까 대행을 해갖고는 중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축 빌라를 분양을 해줬다. 그 분양 대행료를 받습니다. 한 채당 500만 원씩 이렇게. 그 분양 대행료는 중개 보수 복비가 아니에요. 얘는. 그러니까 이게 없지 법정 한도가. 그래서 빌라를 분양했을 때 그걸 한 채당 1000만 원씩 챙겼다. 그래도 법에 걸리지 않는다. 이건 중개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이 중개 활동 아닌 것도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영업권 알선행위를 합니다. 식당을 인수하게 만든다고요. 그때 영업권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해서 주는 돈이 뭐죠? 권리금이죠. 그래서 영업권 알선행위를 했다 그러면 영업권이 뭔지 아시죠? 네. 가게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걸 인수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영업권은 중개 대상물에 들어가지 않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알선했습니다만은 영업권 알선행위는 중개가 아니죠. 네.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 상한선이 없죠. 네. 근데 권리금을 알선했을 때
권리금을 1억 받고 뭐 이런 사람은 받은 권리금 중에서 뭐 5%, 10%를 떼어서 수수료로 준단 말이에요. 그 5%, 10%, 권리금의 10%, 5% 이거 받은 돈 그것은 복비입니까? 아니지. 이런 알선에 대한 알선료지, 알선료. 그럼 복비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없어. 그러니까 이 용역 수수료를 갖다가 5%, 10% 챙겨도 아무리 많이 챙겨도 법에 걸리지는 않는다. 요건 단골로 나오는 겁니다. 1번은 1번은. 근데 2번은 이제 막 앞으로 단골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2번 판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이나 비품 등 유형물이나 요게 이제 뭐 노래방이다 그러면 노래방 기기라든지 냉장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유형물이나 그 다음에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손님이 많이 확보되어 있다, 단골이 많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위치가 너무 좋아요. 이런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권리금이 붙죠. 이런 영업적 가치는 같은 법 제3조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시험에 지금까지 이미 많이 나온 거예요.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이건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영업적 가치는 셋째 줄에 나와 있듯이 그러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해서 이른바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구부동산 중개법이 정하고 있는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끊으시고 중개가 아니래. 영업권 알선행위는 중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영업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자, 세 번째 결론은 이제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같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개보수의 법정 한도액은 이러한 거래 대상의 중개행위 이러한 거래 대상의 중개행위라는 것은 뭐예요? 영업권 알선행위란 말이에요. 이 영업권 알선행위는 법정 한도는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많이 챙겨도 금쟁이가 되지는 않는다. 세 번째 게 아직 안 나온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것도 안 나왔지만 두 번째 것은 출제하기가 좀 그렇고 세 번째 게 아주 중요한 행위다. 아주 중요한 판례 내용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첫 번째 거 끝냈고 자, 두 번째 거 넘어갑니다. 많이 받았을 때 걸리는 건데 요 부동산을 갖다가 중개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소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보수를 갖다가 얼마를 받냐면 100만 원을 딱 받고요. 그 다음에 사례비로 200을 더 받습니다. 이렇게 사례비로 200을 더 받아. 중개 보수 100만 원 받고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인데 사례비로 또는 수고비로 또는 광고비 명목으로 200을 더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초과 보수가 돼서 금쟁이가 됩니까? 네. 된다. 그죠? 중요한 포인트 두 번째가 뭐냐면 초과했냐 안 했냐를 따질 때는 중개 보수 명목으로 받은 돈 플러스 다른 명목으로 챙긴 돈을 합쳐서 판단한다. 이것이 두 번째 결론이에요. 중개 보수 명목으로 받은 거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받을 사람 없어요 거의. 그래서 다른 명목으로 챙긴 것도 다 합친다. 중개 보수가 100만 원인데 받고 법정 한도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그림을 한 점 받았습니다. 그림 한 점. 자 이렇게 되면 금쟁이 들어갑니까? 네. 금쟁이 들어갑니다. 그죠? 이게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들어갑니다. 이렇게. 값어치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5,000원짜리라도 초과 보수가 됩니다. 이게. 네, 그래서 값어치 있는 거 이렇게. 요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로 2번은 뭐 설명드릴 것도 거의 없고. 자, 이제 66페이지 가시면 가로 3번입니다.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받아야 금쟁입니다. 요 얘기인데. 자, 세 번째.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인데 자, 300만 원 달라고 요구합니다. 요구. 그래서 결국은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주기로 약속하고. 자, 약속까지는 했는데 아직 입금은 아직은 안 된 상태. 자, 금쟁입니까? 아니. 약속만 가지고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받아야 금쟁이.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바로 그런 얘기야. 그런데 뭐가 있냐면 순가 중개 계약이라는 표현이 문제 많이 나와요. 순가 중개 계약이 뭐냐? 자, 이걸 갖다가 팔려고 내놓을 때 부동산 사장님께 이렇게 내놓을 때 말이에요. 자, 뭐라고 그러냐면 순가. 자, 이 부동산 2억만 받아주라. 근데 2억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만약에 거래가 되면
자, 별도로 제가 복비는 못 드립니다만 이 초과불이 얼마가 됐든 간에 복비로 다 가져가십시오. 인정해 주는 거, 인정해 주는 거. 그러면 이제 요 B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이 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건 뭐 찾으러 왔어요. C가. 이제 찾으러 오는데 뭐 어떤 물건 찾든 간에 꼭 소개하죠. 괜찮은 물건 싸게 나왔다고. 작기만 하면 아주 대박이라고. 그죠? 아파트 사러 왔는데 이 빌라를 소개시키는 거예요. 왜 사시려고 하냐고. 돈 벌려고 사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작기만 하면 무조건 돈 버는데 D가 오니까 또 똑같으니 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이걸 소개시키. 지금 뭐예요? 큰 돈 벌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2억 1,000만 원에 거래되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약속대로 B가 얼마를 챙기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딱 챙긴다. 그래서 자기가 중간에 1,000만 원 챙기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런 순가 중격을 체결해서 플러스 알파 챙겨가쇼 이렇게 약속을 했다 그랬을 때 그것만 갖고는 아직 금쟁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2번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현실적으로 1,000만 원을 딱 챙겼죠. 2억에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건 5%입니다. 중개보수는 많이 받아야 1%도 안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초과보수가 되죠. 이 1,000만 원이 입금이 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금쟁이가 비로소 된다. 약속만 갖고는 이게 약속의 이게 약속 플러스 알파 금쟁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드디어 이제 300만 원이 어떻게 입금이 됐어요. 문자가 떴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쟁이. 근데 300만 원 받은 것이 딱 보니까 이게 계좌로 받은 게 아니고 당좌수표로 받았어요. 당좌수표로. 액면가가 300만 원짜리야. 사실은 그 물건을 중개했을 때 법정한도가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300만 원짜리 당좌수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은행에 가보니까 은행에서 지급 거절해요. 부도나네요. 한 푼도 못 챙겼어요. 휴지 조각이 됐어요. 자, 그랬을 때 금쟁입니까? 네. 좀 억울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한 푼도 못 챙겼는데. 그렇죠? 그래도 부도나도 금쟁이. 이게 3번. 그러니까 당좌수표 얘기만 나와도 뭐야? 무조건 금쟁이야. 이 판례 사안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러니까 당좌수표 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액면가 초과야. 그러니까 당좌수표 나오기만 하면 뭐예요? 금쟁이.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게 3번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초과 보수, 초과 실비 얘기하는 거예요. 1학년 1반짜리죠? 됐습니다. 자, 밑에 네모 3번 갑니다. 네모 3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뭐요? 매매업. 이게 옛날에 시험에 안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한 5, 6년 사이에 잘 나와요, 이게. 중개대상물이 뭡니까? 5개나 있는데. 토지, 건물, 임모, 광업재단, 공장이다. 이런 것들을 부동산 사장님이나 소공이나 보조원이 샀다 팔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느냐? 금쟁이가 돼서 1학년 일반으로 처벌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을 갖다가 샀다 팔고 금쟁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박스에 보시게 되면 밑에가 아니고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땅에 대해서 부동산 사장님이 샀다 팔고 하고 앉아 있습니다. 금쟁입니까? 그러면? 네. 금쟁이, 그죠? 중개상물에 들어가고 매매업 하지 말란 치시고 금쟁이지 뭐. 근데 두 번째 부분 여러분들이 나중에 많이 아실 거. 자, 주택, 건물, 주택. 건물에 대해서 임대사업을 합니다. 임대업 이렇게. 금쟁입니까? 네. 아니죠. 왜 그래요? 주택은 중개대상물에 들어가는 거, 건물은 들어가는 거 맞는데 하지 말라는 건 매매업이지 임대업 아니죠? 그래서 금쟁이가 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공부하신 분은 이제 어떤 걸 질문을 하시냐면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법인 업무에 보면 법인은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에 대해서 임대 관리업을 할 수 있다. 법인 업무에. 들어보셨죠? 임대 관리업, 관리 대행.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지 임대업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법인인 개업공인인가사 같은 경우는 요 주택에 대한 임대업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못하지. 왜 못하는 거요? 14조 때문에. 금쟁이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고 14조 때문에 못하죠. 그러면 결국 주택에 대한 임대업이 금쟁이가 아니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은 누구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인개공과 부칙개공도 개공이에요. 좀 껴주세요. 공인개공과
부칙 개공이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쟁이 아니라는 뜻이고, 법인 개공은 뭐예요? 금쟁이는 아니지만 14조 위반이 돼서 못하더라, 결론적으로. 아시겠죠? 지금 굉장히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말씀드려 본 겁니다. 수업을 해보면, 예, 요 말씀을 드리면 또 더 혼란스러워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야 됩니다. 법인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주택에 대한 임대업은 못하는 거예요. 금쟁이여서 못하는 게 아니고 14조 때문에 못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세 번째 뭐가 나오냐면 중고 자동차 나오죠? 네. 자, 제가 옛날에 처음에 운전할 때 중고 자동차로 가지고 운전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고 자동차 안에 있는 부품 중에서 교체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차가 가다가 막 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엔진부터 뭐 교체할 건 다 교체했어요. 교체 안 해본 게 없어. 뭐 타임벨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교체하고 뭐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교체할 때마다 비용이 얼마 나와요? 이렇게 해서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알게 되더라고. 그 전까지 하나도 모르다가. 그죠? 예. 제가 처음에 그 차를 딱 이제 중고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갖다 달렸었냐면 자유로. 그때 거기 하잖아요. 갔어. 갈 때까지는 괜찮았어. 올 때 갑자기 옆에 있던 차가 막 저한테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연기가 나. 우리 뒤에 보니까 연기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차 세워가지고 불러가지고 끌고 갔잖아. 그 일산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서 이제 한 일주일 만에 차 찾아오고 막 그런 적도 있고 하여간 파란만장해요. 참. 자, 이런 중고자동차. 이 중고자동차에 대해서 뭐 하냐. 매매업을 해. 에? 금쟁입니까? 아니요. 금쟁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매매업은 하지 말란 짓이지만 중고자동차는 중개상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금쟁이 안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페이지 제일 밑에 네모 4번.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요겁니다. 칠판에서는 요거. 협조행위다. 무등록 중개업자랑 협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사람이나 물건을 소개받거나 그 무등록 중개업자한테 명함을 파줘갖고 등록된 개업 공인회사의 뭐 직원인 것처럼 활동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명의를 이용케 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그 두 줄 조문만 그대로 나오는데 그것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끝.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여러분 나중에 동네에서 여러분 개업을 하고 오픈하시면 좀 나이 드신 분 중에 찾아오는 분이 꼭 계셔요. 오셔가지고 여러분 지금 오픈했어요. 지금 오셔가지고 비날몬에 오셔가지고 얘기하죠. 자기가 부동산 경력이 40년이고 자기가 소개시켜가지고 부자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막 연예인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자랑을 막 잔뜩 하시고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누구를 붙인다든지 물건을 소개하고 이렇게 해서 계약이 되면 좀 떼주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분한테 그렇게 부탁하면 이 사람이 떼줄 거야 안 떼줄 거예요? 떼줘야지. 그러면 금쟁이다. 뭐 금쟁이는 금쟁이고 하여간 뭐 돈 버는 건 돈 버는 거고 그죠? 네. 준비가 돼 있잖아요 여러분? 뭐 할 준비? 몇 학 몇 반이요? 1학년 1반. 여기저기 협조행위. 자, 이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이제 직접거래하고 쌍방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네모 5번입니다. 여기가 조금 내용이 많은 편인데, 근데 실제 시험에 나오는 것은 가만히 보면 판례 하나, 둘, 세 개만 아시면 돼. 어? 자, 직접거래가 뭔지요? 직접거래는 의뢰인이 손님이에요. 의뢰인과, 그죠? 그 다음에 매매, 교환, 임대차, 저당권 설정, 다 모든 거래 얘기합니다. 이렇게 손님이랑 거래하면 가게 온 손님이랑 거래했다 그러면 질서 어지럽힌다고 해서 크게 처벌받아요. 이걸 직접거래. 그래서 A라는 사람이요. 자, B라는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팔아주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시세가 한 4억 정도인데 3억에 팔아달라는 거예요. 3억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슴이 뛰겠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남 좋은 일 시킬 거예요? 아니면 잡을 거예요? 그것을 직접거래라고 그래. 잡으면 직접거래가 됩니다. 가게에 온 손님이죠. 손님이랑 계약했죠. 여러분들이 처벌받는 거야. 개공이 처벌받는 거라고. 3학년 3반 이렇게 되지. 만약에 가게에 나온 물건인데 사장님이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밑에 있는 소공이 잡았어. 소공이. 그것도 뭐요? 직접거래. 소공이 처벌받는 거야. 요때 상대방인 요 A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금지행위라고 하는 것은 중개업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개공이나 소공은 걸리지만 상대방은 안 걸려.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요 매매 계약은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거래를 한 거니까 무효가 될까요? 아니요. 이 매매 계약은 어떻게 돼? 유효.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 유효니까 이 사람은 소유권은 취득한다는 얘기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유효니까 또 생각해 봐야지. 이거 징역 벌금이니까 1억 벌고 한번 갔다 올 건지. 이건 이제 자기 이제 가치 판단 문제예요. 쉽지 않죠? 근데 여기 1억 정도인데 이건 뭐 좀 약해. 근데 만약에 이거보다 더 큰 돈을 번다고 그러면 고민 많이 해. 잠 못 자.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 요 계약이 유효라고 하는 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하는 데 문제 없는데 법에 걸린다. 처벌은 받는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봤던 사안 중에 A가 이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오스트리아인가 뭐 저 유럽 있잖아요. 거기로 이민 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친척이 왔어. 친척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국내에 있는 친척한테 A가 부탁한 거죠. 친척이에요. 이제 다시는 뭐 한국에 올 일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한국에 부동산이 있었는데 그걸 정리해달라고 한다. 그래서 시세대로 팔아달라고 한 거예요. 친척을 믿고. 그러니까 친척이 와가지고 이제 내놨어요. 그래서 보니까 예를 들어 4억인데 3억에 계약을 한다. 그죠? 그래서 3억, 진짜는 얼마에 팔죠, 이거? 4억이 시세니까 4억에 팔죠. 4억에 파는데 계약서만 어떻게 해요? 한 3억에 쓰는 거예요. 그 3억 사가지고 어떻게 해? 이 사람한테는 3억 보내. 이 사람한테는? 그럼 1억은 어떻게 할까? 이 사람 좀 챙기고. 그럼 이제 다 이 사람이 챙겨주면 그러니까 조금 싸게 해가지고. 그죠? 여기도 이제 뭐야? 복비도 많이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럼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이 사람만 바보 되는 거지. 그런 케이스를 봤어요. 이랬을 때 이 대리인과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 매매 계약도 뭐예요? 직접 거래다. 그러니까 직접 거래는 본인이랑 앉아서 계약하는 것도 본인 직접 거래지만 본인이 보낸 대리인과 이렇게 계약을 해도 어쨌든 이렇게 될 거거든. 효과는 이 소유권이 넘어올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뭐다? 직접 거래.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D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전세방 좀 구해주세요 하면서 왔어. 근데 마침 요 B가 빌라가 한 채 있는 거야. 그것도 비어있는 빌라가. 이걸 갖다 이 사람한테 보여줬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 B하고 D가 둘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더라. 전세방 구하러 왔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자기 빌라를 전세를 놨다. 이것도 뭐예요? 직접 거래. 의뢰인과 하여간 계약하면 이쪽 의뢰인이든 이쪽 의뢰인은 다 직접 거래입니다. 살려는 사람이든 팔려는 사람이든 세를 놓고자 하는 사람이든 세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든 의뢰인이다 그러면 의뢰인과 하면 다 뭐예요? 직접 거래. 물론 이 사람만 처벌돼요. 처벌 안 되고. 그래서 직접 거래는 결론이 가게 온 손님과 일체 거래하는 게 다 직접 거래. 그때는 사장님이 잡든 종업원이 잡든 다 직접 거래. 본인하고 하든 대리인하고 하든 다 직접 거래. 이쪽과 하든 다 직접 거래. 그게 직접 거래.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가로 1번에 2번이 중요한 거야. 밑으로 그려져 있죠? 자, 직접 거래에 해당하는 상대방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거래에 관한 사무처를 위탁받은 수임인도 포함된다. 이 판례 맨날 나오고요. 자, 근데 가로 2번은 이제 직접 거래 안 되는 케이스를 보는 거예요. 안 되는 케이스 보니까 이거요.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팔았는데 매도인이죠. 이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 들어. 개공이 샀어. 근데 살 때 가만히 보니까 A가 B한테 팔아주시오 해서 의뢰가 들어온 물건이 아니고 다른 부동산 사장님 C한테
이렇게 의뢰가 들어간 물건인데 이 다른 부동산 사장님이 이렇게 소개시켜가지고 B가 산 것이었어요.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매매 계약은 직접 거래가 안 됩니다. 왜 그러죠? B가 의뢰 받은 적이 없어. 상대방인 A가 의뢰인이 아니에요. 의뢰인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부동산의 소개로 샀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부동산 사장님이 샀어도 직접 거래에 걸리지 않는다. 아주 소중한 판례지.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가로 2번에 1번이 또 시험에 잘 나오죠. 밑줄 그어져 있어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도인한테 매도 중개 의뢰를 받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여까지 끊어 읽으셔야 돼. 칠판에 쓴 게 바로 여기까지예요. 지금 샀죠, 이 사람이. 근데 다른 개공의 소개로 샀죠. 그러면 직접 거래요, 안 해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사람 부동산이 됐습니다, 이제.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하냐? 이걸 갖다가 자, D한테 팔아먹어. D한테 이렇게 팔아먹습니다. 사가지고. 근데 이때도 팔아먹을 때 중간에 누가 껴요? 다른 개공 E가 껴서 E가 소개시켜서 이 사람이 소개시켜가지고 D한테 팔아먹었어. 그러면 요 매매는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팔아먹을 때도 중간에 다른 개공이 껴있을 때는 괜찮다. 그 뒷부분이죠. 그래서 그 판례 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판례 밑에 보면 밑줄은 안 그어져 있습니다만 2번 있죠. 가로 2번에 2번. 자, 요런 겁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팔아달라고 의뢰 나왔습니다. B가 C를 소개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괜찮은 물건이고 싸게 나왔어요. C를 소개시켜서 C가 이 물건을 어떻게 해요? 샀어. 이렇게.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하고 같은 집에 살아. 여기가 아내. 운전을 험하게 한 아내. 여기는 남편. 이렇게 남편이랑 아내 관계에 있는데 남편이 소개시키고 아내가 잡은 거야. 자, 이거 직접 거래일까요? 아니에요. 왜 아니죠? 의뢰받는. 그렇죠. 재산 관계는 남편과 아내는 별개라는 걸 꼭 이해하셔야 돼. 재산은 남 관계예요. 그래서 일단 남편은 소개시켰을 뿐이다. 이런 거지. 이건 직접 거래 들어가지? 같은 집에 살아도 그러고 얘기고. 꼭 제일 가까운 아내를 예를 든 겁니다. 자식 관계도 똑같습니다. 직접 거래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밑줄 그어진 부분인데 쌍방대리입니다. A가요, 전세를 놔달라고 부동산 사장님한테 부탁합니다. 의뢰.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은 전세를 좀 놔주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때 A가 미국 3개월 동안 미국에 갔다 온다고 하면서 대리권을 주고 가요. 여기 지금 방이 3개 비어 있는데 자, 이러이러한 조건에 맞는 사람이 오면 대신 계약을 체결해 주세요 하고 미국 가버려. 그런데 C가 와가지고 또 전셋집을 구하러 왔어. 전셋방 좀 구해주세요 하는데 이 사람도 지방 출장 돌아다니고 조금 바쁘다고 하면서 이 사람도 사장님 믿으니까 대신 이러이런 조건에 방이 나오면 계약을 체결해 주세요. 이렇게 대리권을 줄 수 있다고. 이 사람도 부탁을 2개 합니다. 전셋방 구해주세요. 대신 계약 체결해 주세요. 그러면 B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 못 오잖아, 이 사람도. 안 오잖아. 이 사람도 뭐예요? 안 온다잖아. 다 믿는다잖아. 그럼 어떻게? 그냥 편하게 그냥 음악 틀어놓고 막 계약서 써버리면 돼? 막 거기 시비 걸 사람이 없잖아. 따질 사람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쓰면 돼. 쓰다 보면 A 또는 B를 해칠 위험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쌍방대리다. 그죠?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관점에서는 하면 좋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금쟁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 A는 미국 간다고 해서 못 오는 게 사실인데 C는 와요. 대리권 안 줬어. 그럼 계약서 쓸 때 B 혼자 쓰는 게 아니죠? 네. 좀 불편하겠지만 C하고 앉아서 써야 돼. 이렇게. 요렇게. 그럼 요 전세계약을 요렇게 체결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를 대신해서 상대방과 요렇게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이것은 쌍방대리가 아니고 한쪽만 대신하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일방대리. 시험에서는 일방대리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예, 그래서 한쪽으로 또 위임을 받아 대리권을 수여받아 타방 당사자 다른 쪽이랑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일방대리가 돼서 이것은 금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3번이에요. 읽어보면 3번에 3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도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서 매수 의뢰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일방 대리에 해당되어서 금쟁이가 아니다. 요게 시험이 잘 나옵니다. 넘기시고. 자, 질문 드려볼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공이 매수 의뢰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지문에 나왔어요. 금쟁입니까 아닙니까? 금쟁이죠. 금쟁 7개 중에 어디에 들어가요? 직접거래입니다. 그게. 자, 두 번째 질문.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도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매수 의뢰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쟁입니까? 아니에요. 왜 금쟁이 아니죠? 일방 일방 대리죠. 그러니까 직접 거래하고 일방 대리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위임을 받아 대리권을 수여받아 해서 다른 의뢰인과 했다. 그랬을 때는 일방 대리, 금쟁이 아니고. 그 말이 없을 때는요. 매수 의뢰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딱 나오면 직접 거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구별할 줄 아셔야지 문제를 맞출 수 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68페이지 보면 네모 6번 나왔어요. 네모 6번. 자, 간단히 보고서 쉴 겁니다. 제목에 보면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기까지 끊으시고 목적으로까지. 그 다음에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여기 부동산에 동그라미 치시고 끊으시고. 부동산이 하나 나왔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또 그 다음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에 이 부동산 두 번째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또 동그라미 치시고 또 부동산 동그라미 치시고 끊으시고. 부동산 두 개 나왔죠. 이 두 가지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하는 것을 중개하면 걸린다고요. 이 두 가지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하는 것을 중개하면 걸린다고요. 이 두 가지 부동산을 갖다가 매매하는 걸 중개했을 때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투기 조장행위다. 요거죠, 요거. 투기 조장행위다. 이렇게. 그러면 투기 조장행위 예를 두 개 들어놓은 겁니다. 조문에서는. 부동산 두 개 나왔죠? 예,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례 하나 설명드리면 끝이에요. 이 부동산을 갖다가 B가 삽니다. 이렇게. 자기 앞으로 등기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B가 이걸 갖다가 다시 또 C한테 뭐예요? 팝니다. 요게 뭐냐면 전매입니다. 되파는 걸. 그럼 등기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B에서 C로 넘어가면 됩니다. 전매. 이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B가 이걸 사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오지 않은 채 마치 A하고 C하고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서류를 꾸며갖고 직접 C 앞으로 등기를 쳐. 자기 빠지고. 이렇게 되면 전매는 전매인데 미등기 전매가 되지. 그러면 요 부동산이 요 B가 팔아먹은 요 부동산이 뭐냐면 이전 등기 되지 아니한 부동산인 거예요. 첫 번째 부동산. 이전 등기 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중개해 주는 것이 걸린다. 누가? 중간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 등이 이렇게. 그래서 이전 등기 되지 아니한 부동산. 첫 번째 부동산. 매매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중개해줬다. 걸린다. 이 값은 여기에도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십시오. 그러면 세금 안 내고 돈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B가 투자하는 거죠. 이렇게. 등기는 이렇게. 그럼 여기는 탈세가 이루어집니다. 탈세. 취득세 안 내죠. 혹시 또 양도 차익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양도소득세도 안 내게 되겠죠. 소유권 취득한 바가 없는 걸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탈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런 중개행위를 뭐라고 불러요? 투기 조장행위다. 이렇게 부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탈세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지금 처음에 뭐라고 얘기 나와?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라고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게 탈세 조장행위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내용이에요. 탈세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지. 이게 본질이니까 핵심은 판례 중에 보면 샀던 가격보다 이렇게 비싸게 사서 그 양도소득세 낼 걸 안 내고 막 그랬다. 전매차익을 남겨먹고 그런 게 아니고 싸게 팔았어요. 산 거보다. 손해봤어요, B가. 근데 등기는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여기는 손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 이렇게 미등기 전매하게끔 해준 값은 투기 조장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거냐? 이 말이요. 예. 이건 이렇게 등기를 쳤다고 하더라도 전매차익이 없어서 손해를 봤습니다만 이렇게 등기를 치면 취득세는 탈세했어요. 그래서 탈세 조장한 것은 똑같다. 그 밑줄 그어진 부분이 맨날 나오는 거예요. 읽어보면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의 전매 차익을 노린 의뢰인의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경우에 비록 전매 차익이 발생치 않았다고 할지라도 투기 주장행위에 해당한다. 맨날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자, 마지막 7번째 7번 오른쪽 페이지. 자, 1분 30초면 끝납니다. 이 증서예요. 증서. 제목에 보면 금지된 증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금지. 근데 금지 앞쪽으로 보면 뭐가 금지됐습니까? 양도가 금지됐습니다. 알선이 금지됐습니다. 양도, 못 팔게 돼 있는 증서예요. 이게 주택법에 나온 증서들이에요. 세부적 내용 몰라도 못 팔게 돼 있으니까 이런 증서를 중개해주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못 팔게 돼 있는데 중개하면 안 되지. 이게 걸리는 거예요. 못 팔게 돼 있으니까 이걸 샀다 팔고 반복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안 되지. 이게 못하게 되는 행위예요. 이 증서가 뭔지 몰라도. 그렇죠? 그래서 못합니다. 이건 양도가 막아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주택법에 나오는 조문이에요. 이게 양도 금지가. 그래서 이 금지 증서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것이 두 개입니다. 하나가 통장이고 하나가 딱지입니다. 이 통장이라는 게 청약통장 같은 거 얘기합니다. 청약통장, 부금통장, 종합통장 이런 각종 통장 얘기하고 이 딱지라고 하는 게 이제 철거분 입주권 같은 딱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박스에 보면 첫째 줄 끝부분에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이게 딱지예요. 그 밑에 나와 있는 무허 건물 확인서 옛날부터 무허 건물이 있었다는 확인서 이런 거예요. 이게 다 딱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다 딱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양도가 뭐예요? 불법. 그러니까 그런 거 중개해주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양도 금지 증서에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아파트 분양권 들어갑니까? 아파트 분양권은 금지 증서에 들어가지 않죠. 원칙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은 매매가 가능하죠. 원칙적으로. 자, 그 다음에 상가 분양 계약서도 이것도 금지 증서에 들어가지 않는다. 상가 분양 계약서는 상가에 대한 매매 계약서일 뿐이다. 인쇄해 놓은 그죠? 금지 증서에 들어가지 않는다. 두 가지씩 기억하시고. 그래서 요게 제일 마지막에 나온 요 증자입니다. 증서. 중개나 매매하면 걸린다는 거. 증서. 두 가지 증서. 네, 이렇게. 자, 쉬겠습니다.